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곧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나라. 저 나름대로 정리한 오늘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한 줄 요약입니다. 불편하지만 외면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로 일장기가 이 나라에서 하강하면서 곧바로 태극기가 개양된 것이 아니라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개양됐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가 정체성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해방 후 일제가 쫓겨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8도선 이남을 지배하던 미군에 의해 철저히 소외되고 탄압받았습니다. 나아가 다시 기용된 친일파 경찰에 의해 협박과 고문, 테러를 당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이북으로 넘어간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74년 우리는 지금 그 시절을 역사 저편으로 보내고 광복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진실과 양심에 입각해 예할 때 예할 수 있는 나라,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을까요? 광복을 기념하는 날마저 남의 나라 국기를 들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에게 예속되는 것만이 생존의 외길이라고 말하는 분들,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74년 전과 오늘이 같지 않다고 하지만 다르지 않은, 변치 않은 분명한 진실은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며 그러하기에 모든 나라는 평등한 주권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합시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독도에서 FM 102.5로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방송 KBS 제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광복절,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또 긍지 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40여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한일 갈등 속에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독도에서 상하이까지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만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이 적인가, 수출 규제 철회하라, 이런 구호가 울려 퍼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이 아닌 일본 도쿄였고, 구호를 외친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이었습니다. 그것도 78명이나 되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서명 운동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기득권층인 그들은 왜 한국 지지 선언에 나서게 된 것일까? 일본의 역사학자이자 도쿄대학의 명예교수인 와다 하루키 씨가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게 했던 일을 팩트체크했습니다. 한국 내의 극우 세력들이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가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식민지 조선에 일본이 좋은 일을 했다. 민둥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줬고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교육을 보급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식민지에서 교육을 보급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병사로 만들 수도 없고 노동자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 뭔가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았냐면 아니라는 것이죠. 일개 민족에게 남긴 정신적, 문화적 상처라든가 그런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선의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주장까지는 우익이라도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의 우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주장 안 한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위안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성들을 끌고 가서 있게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일 갈등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는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네, 미국의 정치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먼 아시아 담당 이사가 한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미일 갈등 해결을 위한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일종의 해결사, 우리의 조력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한일 갈등만 보지 말고 그 배경에 일본의 이익을 챙기는 미국을 직시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리는 일본보다 방관하는 미국. 네, 미국을 주목하자 이런 이야기죠. 들어보시죠. 우리 남북을 갈라놓은 게 미국이고요. 그때 일본 총리가 요시다 그 시게루라는 사람이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만세 삼창을 했다는 얘기고 이 한일 관계의 잘못된 틀 있죠. 그 틀을 짠 게 미국입니다. 아하. 일본의 전범을 용서해주고 일본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게 미국 아닙니까? 사실은 일본하고 가장 세게 가장 오랫동안 싸운 게 한국인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이 와서 식민지 배상금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한국은 파산한다. 그리고 100만의 그 제일조선인이 있는데 이 문제 그 감당이 안 된다. 한국 꼭 빼달라 했더니 빼줬고요. 그런 틀 안에서 박정희가 한일 국교 정상을 맺은 건데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맺은 거에 대해서 제1번으로 박정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그게 박정희만의 책임이었겠습니까? 미국이 짜놓은 틀 안에서 규정이 된 거죠. 가령 우리가 2015년에 이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것, 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합의를 종용하고 그런 타결을 만들어낸 게 또 미국이었단 말이죠. 이번 74주년 광복절 특집으로 준비된 많은 방송 프로그램 중에 단연 눈길을 끄는 기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KBS 탐사보도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제목이 시사기획창 밀정 배신의 기록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밀정, 일제강점기에 밀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있었느냐? 그 기록을 한번 찾아가 보자. 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비서 그리고 약산 김원봉 선생의 최측근도 일제의 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시대 밀정들의 상당수가 독립운동지사 최측근들이었고 이들은 지금도 독립운동가로서 예우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KBS 이재석 기자가 발굴한 밀정들 그 뒷이야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풀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의 최측근 비서. 예. 근데 이분도 당연히 독립유공자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료를 뒤져보면 청산리 전투가 있고 나서 4년 뒤에 일제 측에게 사실상 대한 독립군단의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밀고를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면 또 뭐 약산 김원봉 선생의 뭐 측근이라든가 뭐 김원봉의 동선을 다 밀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김원봉 선생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다고 하던데. 또 안중근 거사의 동지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유공자예요. 독립유공자 훈장 받으신 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895명의 실명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 일부 그저께 방송한 일부에서 그 895명의 실명을 다 공개를 했어요. 예. 다음 주 화요일에 2부가 방송됩니다. 2부? 예. 나머지 분들?
예, 나머지 부분들, 임시정부 부분들이라든가. 예. 김용민 라이브.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담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실패했다. 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본인과 자유한국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정을 전환할 것이란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고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현장에 있던 동아일보 기자가 황교안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자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답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이제 특단의 대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보세요. 이 정부의 총체적 난국 반드시 나가내야 합니다. 경제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민생이 파탄난 지경입니다. 제가 시장을 다녀보면, 거리를 다녀보면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절규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안보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모든 난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못한다면 제1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아침 3.1 독립운동의 성지인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루마기를 입고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임시정부 적통을 강조하고 광복의 의미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광복절 경축식이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것인데요. 자, 2004년 이후 15년 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책임있는 경제 강국,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 등을 신한반도 비전이자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축사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는 혁신과 평화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 였습니다.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일부분 다시 들어보시죠. 국제분업 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화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 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한편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일본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김원웅 회장은 일본을 향해서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부와 국민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단단한 성장, 한국 내의 친일 반민족 정권이 몰락,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듣고 오겠습니다.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한민족인 형제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 진정너는 알고 노는 나. 전 인류가 살고 죽고 처절한 그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린 몸을 발가른 채 정신없이 살아갔던 날.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절규하는 우리 지켜줘. 지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와 나갈 길을 찾아요. 더 행복한 미래가 있어. 우리에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낙주님, 오늘 아이가 광복절 기념 태극기 그리기 대회에서 최우수상 후보로 올랐는데 결과 발표하는 날입니다. 왠지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예, 행복한 광복절입니다. 그래요. 발표가 언제 합니까? 오늘 한다고요?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402번 쓰시는 분, 휴대전화 뒷번호. 모처럼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네, 이런 문자 보내셨고요. 유튜브에서 난그님, 미국은 일본을 패배시킨 것이지 우리를 독립시켜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나이세스님, 잠깐만, 저 이야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온 나라에 사다리를 걷어차면 안 된다. 이거 김용민 MC 이야기인가요? 김용민 MC가 김수민 씨 못 올라오게 밟는 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김수민 씨를 왜 밟습니까? 예, 밟지 않습니다. 훈계만 할 뿐입니다. 예, 벌써 웃고 있어요. 예. 잠시 후에 김수민 평론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서울 도심 안쪽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앞이 집회 인원들로 차량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도심 안쪽으로의 차량 이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 인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판교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대 서울 쪽은 오산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오산 나들목 일대 3km 정체고요.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송파 부근 갓길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4km가량 밀리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에서 송내 그리고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정체입니다. 간선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방화대교부터 여파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광복절 74주년입니다. 우리 땅 독도를 KBS 취재진이 찾았습니다. 독도에서 102.5MHz 포항 KBS 1라디오를 통해서 이 방송이 지금 송출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인즉슨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 확실하다. 네, 이겁니다. 그나저나 광복절을 맞아서 어제와 오늘 독도에서 다양한 광복절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태풍 크로사가 동해상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모든 행사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자, 독도 현지 분위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독도에 KBS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민정희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 기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닙니다. 독도를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니죠? 네, 저는 엊그제 화요일에 아침 8시 반에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도 입도 과정은 매우 험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교부의 허락도 받아야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외교부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예. 울릉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네, 미리 이렇게 내가 언제 입도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제 허가를 해주고 이제 네. 그게 그렇게 해서 입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독도의 광복절 분위기 전해주시죠. 일단 광복절 행사들이 다 취소가 돼서 태풍 때문에 네네. 조금 삭막한 그런 분위기고요. 네. 이제 여긴 태풍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독도 경비대에서 태풍 대비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독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독도 경비대 말고요. 독도 경비대회에는 없습니다, 현재로.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독도에서는 물이 비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이 바닷물을 끌어와 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물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도 물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독도에서 물을 쓰는 방식이 바다에서 해수를 끌어올려서 이걸 담수화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네네네. 이제 태풍이 오면 파도가 거세지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작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그래서 부족해지는 건데 네. 이 기계를 작동을 안 해도 뭐 미리 이렇게 물을 받아놓은 걸로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태풍이 얼마나 오래 갈지 잘 모르니까 네. 미리미리 좀 절약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부터 대원들이 좀 씻는 횟수도 줄이고 좀 그런다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며칠 전부터 독도에서 우리 KBS 1라디오가 방송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KBS 카메라가 상시적으로 독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독도에서 우리 방송 접하실 수 네네. 있습니까? 네, 빠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KBS 뉴스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그렇게 독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항상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라디오는 제가 대원들한테 여쭤봤는데 네. 따로 이렇게 아날로그 라디오로 수신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휴대전화로는 이제 잘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 잘 나가고 있는데 라디오 수신기가 없나요? 예, 저희가 한번 청취 조사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풍 영향으로 지금 발이 묶여 있으신데요. 서울에는 언제쯤 귀환하시나요?
그러게요. 저도 알고 싶은데 일단 최소 17일 정도까지는 나가기 어려울 상황일 것 같고 경비대장님이 19일에서 20일까지 말씀을 하셔서 그건 좀 슬픈 상황입니다. 길면 8월 20일쯤 나올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행사를 취재하려고 이제 독도에 가셨는데 그럼 오늘 9시 뉴스에서 볼 수 없습니까? 민정희 기자를? 오늘 저는 이제 7시 뉴스에 출연을 중계를 할 것 같고 9시에는 다른 취재 기자가 여기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KBS 1TV 저녁 7시 뉴스 7 그 시간에 민정희 기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늘 이쯤에서 석석을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석석이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진짜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민민을 불러보겠습니다. 민민? 네, 민민 김수민입니다. 네, 오늘 어디 나가 있습니까? 저는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이어서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황교안 대표 말씀 들어볼 텐데요. 잠시 용용님께서 마이크를 받아주시죠. 목소리를 제가 가다듬어야 돼서. 알겠습니다. 이 작품 황교안 대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박수 유도 후 카메라가 황교안 대표를 비췄을 때 딴 사람들 다 박수 칠 때 황교안 대표는 무언가를 적고 있던데 우리 황 대표님 뭘 적고 있었습니까? 네, 황교안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뭘 적고 있었는데 글씨는 아니고 그것은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림? 아니 무슨 그림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모입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가슴이 뜨거워진다. 광복절. 우리는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와 오늘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데 잠시 후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님, 독도 미영의 시민입니다. 독도 방문 때에는 과일이나 생수 무조건 가져가야 합니다. 독도 파이팅. 네. 독도가 물 부족 섬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지일님, 김수민 평론가 더 밟아주세요. 밟을 때마다 카타르시스를 맛보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밟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 군가 가사 중에도 밟아도 뿌리 뻗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자, 홍선영님 특별한 광복절이네요. 기념식도 경축식도 특별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4910번 쓰시는 분. 네. 미국이 한반도를 갈라 놓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야지. 어찌 패전국 일본은 갈라놓지 않고 우리 한반도를 두 동강 내었는가. 우리가 패전국도 아닌데. 그렇죠. 패전국을 주로 이제 갈라놓는데 말이죠. 독일 같은 경우 서독 동독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는 무슨 전범 국가도 아닌데 왜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났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광복절 이야기부터 바로 오늘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74주년 광복절.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광복절에 태극기를 개양하겠다. 이런 응답률이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성인 1,6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79.5%에 해당하는 1,302명의 응답자가 광복절에 태극기를 개양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17년에 72% 응답률보다 7%포인트 정도 증가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네, 그렇군요. 국민들의 애국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태극기 개양하셨는지요? 오늘 비가 오는 날이라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용민 라이브
태극기 단 분들 특별히 우대하겠습니다. 바로 태극기 인증샷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린다는 얘기인데, 자, 김수빈 평론가, 태극기 인증샷 어디로 보냅니까? 일단은 태극기를 개항했다라는 인증샷부터 찍으셔야 하고요. 예, 그걸 찍은 다음에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입력을 하시고 친구 추가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태극기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비가 와가지고 집안에 개항하신 분들, 그분들도 대환영입니다. 집안에 개항하신 거 인증샷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전국 곳곳에 광복절 경축 물결이 넘쳐났어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곳에서 펼쳐진 퍼포먼스 행사들이 있었는데 경북 울릉도 사동항에서는 크로사 태풍이 오는 가운데서도 광복절을 기념한 태권도 퍼포먼스가 열렸고요. 이 행사는 원래는 독도 선착장에서 열릴 네. 예정이었지만 네. 안타깝게도 태풍 때문에 배가 출항하지 못해서 울릉도 쪽으로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네. 강원도, 광주시, 전남도 등등에서도 계속 행사가 있었고요. 경기도 용인의 용신중학교에서는 학생 100여 명이 만세 삼창을 하는 그런 재현 행사도 있었고, 예. 충북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는 미국 거주 독립운동가였죠. 고 정순만 선생의 후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또 경축의 의미를 더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도 블랙 이글스 에어쇼 까지 있는 그런 경축식이 또 열렸었고요. 경남 창원의 상남공원에서는 의열단 출신인 배중세 지사 추모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화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석석 나와 있습니까? 네, 석석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광화문 촛불 문화제 현장에 나와 있고요. 현재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8.15 아베 규탄 범국민 촛불 문화제가 잠시 후 6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석석? 네. 혹시 집에서 연결한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요. 현장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까? 네, 현장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요. 현재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습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의 국민들이 이곳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양한 단체들도 눈에 띄는데요. 방금 전에는 부산 남구에서 부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항의하는 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비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또 이날을 기억하고 현장에 모였는데요. 자, 그래요. 오늘 광화문 경축 행사, 이 경축 행사를 넘어서서 아베 규탄 범국민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최근에 그 한일 사이의 갈등, 이것이 국민들에게 또한 관심을 받고 있는 대목인데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경문과 구호가 보이죠? 네, 경문과 구호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 경제를 이룩하자,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 일본을 기술력으로 이겨내자, 그 길 하자, 아베 물러가라, 이런 다양한 구호들이 눈길을 뜨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KBS 마이크를 들고 있었는데 네. KBS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라. 네. 라는 태극기 집회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또 그런 네. 분들도 또 나와 계시고 말이죠. 자, 네. 그래요. 아주 또 화끈하고 또 열기가 갈수록 더 높아지는 광복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뭐 특이한 흐름들 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집회를 곧 시작하기 때문에 네. 광화문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퇴근 시간에 발맞춰서 광화문 인근 일대가 굉장히 교통 정체가 심한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산과 우비를 입고 직접 이 현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퇴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도 같은데 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일하러.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낮에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광화문을 또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뭐 충돌이라든지 뭐 불미스러운 뭐 대립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큰 충돌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광화문역
세종문화회관역,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네. 그쪽에 아직 태극기 집회나 보수 성향의 집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가끔가다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라는 세력과 부딪혀서 말싸움 정도를 하는 것은 있지만 네. 몸싸움까지 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이 또 돋보이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잠시 후에 또 연결해서 현장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스튜디오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많이 쓰는 멘트를 또 쓰다가 잠시 잠시 말이 헛나왔군요. 예전에 그 스튜디오로 마이크를 넘긴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어떤 아나운서님이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마이크로 스튜디오를 넘긴다. 그렇게 또 방송을 했다가 많은 분들의 또 웃음을 자아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현장에서 오창석 평론가의 리포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MNG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연결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혹시 진짜로 집에서 전화를 받은 게 아닐까요? 혹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광화문에 나가 있습니다. MNG 장비는요, 이 5G 기반으로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엔 중계차가 나갔는데 말이죠. 이제는 이런 5G 기반의 고음질 MNG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곳 KBS 여의도 스튜디오와 광화문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HG송님 아무래도 집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5G 기반 MNG 장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5G가 우리의 집이 아닌가 이제는. 아, 그래요? 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현장 시민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핫소리 시간에 잠깐 문 대통령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문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짚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수년간의 대통령 경축사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경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 관계 최근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은 기조 자체는 그렇게 뭐 대일 강경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돋보이진 않았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일본에 할 말은 하겠다라는 것인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비판보다는 대화 협력 이쪽을 좀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었는데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한국으로서의 어떤 포부를 밝히면서 이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눈여겨서 볼 부분은 정치권 일각이나 또 시민사회에서 이는 움직임과는 좀 달리 2020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기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에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 이런 것을 표방한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최근에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베 일본 총리의 외교적, 경제적 도발에 맞서서 한국 대통령이 꽤 품격 있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이 경축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게 수집됩니까? 네, 일단 여당인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을 통해서 논평을 내놨는데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원코리아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통일의 과업을 뚜렷하게 제시했다.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경축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다.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뛰어넘자던 황당한 해법을 되풀이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이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큰 틀의 메시지에는 동의한다.
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낼지 비전을 주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동아시아 연대의 시선을 놓치지 않은 힘있는 경축사다. 라고 긍정평가하면서도 경제 기조의 우경화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 부분은 경축사에 나온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그런 촉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도 광복절을 맞아서 담화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이 담화의 명의는 조선인 강제 연행 피해자 유가족 협회 대변인 여기로 담화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당연히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우리는 일본의 천인 공노할 죄행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과거 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온갖 비열한 행위를 꺼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다라고 강력 비판을 했고요. 일본의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망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준열이 단죄 규탄한다. 이러면서도 이제 일본의 과거 청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법적 도덕적 의무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담화 또는 경축사가 아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변인 명의 이렇게만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사자들이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대변인의 반응도 우리가 들어봤고요. 저 일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게는 패전 기념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패전 기념 행사를 또 여는데 본인들은 패전을 인정하지 않고요. 종전이라고 하죠. 예, 종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좀 자존의 타격을 입게 되면 이름이라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또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본에서도 안타깝게 죽은 목숨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라는 것을 열지요. 니폰 부도칸이라는 장소에서 오늘 일본 정부도 개최를 했는데 나루히토 일왕 뭐 이번에 즉위하면서 처음으로 일왕으로서 또 발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과 유족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을 새롭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전후 오랫동안 이어온 평화로운 세월을 생각하면서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깊은 반성은 뭐 결국에 일본이 전쟁의 길로 들어서면서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 또 아시아에 이쪽에 또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 이제 나루히토 일왕의 선친인 전 일왕의 어떤 기조를 이어가는 반성하는 자세가 조금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뭐 전몰자 추도 행사는 일본인 전몰자 추도 행사고 이 자리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과 유족을 생각한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분들에 대한 반성의 표시인지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걸 통해서 또 텍스트를 해석할 수밖에 없겠는데 나루히토 일왕 같은 경우는 뭐 선대 일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베 총리의 추모사는 또 달랐다는 겁니다. 일단 뭐 아베 총리는 이제 우리가 누리는 평화 번영은 전몰자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반성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앞에 있었던 것이 뭐 정부가 잘못해서 희생했다라기보다는 그분의 희생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좀 자긍심을 오히려 고취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또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 내일을 살아가는 세대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식사를 마무리했는데 아베 총리의 원래 입장이 뭐냐면 우리 아들, 손자 세대가 계속 사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앞으로 사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충분히 그런 얘기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아베 총리가 2012년 말에 재집권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책임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 전몰자 추도 행사인데 일본인 전몰자 중에 전쟁 범죄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뭐 전쟁 범죄자 근데 뭐 이게 주도해가지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뭐 평범한 병사 중에도 있겠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그 히로시마라든지 이 원폭 투하로 인해서 고통받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도 다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이거 이제 국가의 어떤 기념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뭐 기념을 하고 추모를 할 때에 네, 네.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장병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 분리해가지고 따로 추모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나루히토 일왕이 훨씬 낫네요. 아베 총리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이 소식도 있어요. 네, 아베 신조 총리는 예전에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가 중국 한국 정부의 굉장히 큰 항의를 받고 이제는 그 이후에는 이제 하지 않는데 대신에 개인 명의로 공물을 보내는 것으로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 나름의 절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마굿이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물풀의 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입니다. 이 공물을 특별 보좌관을 통해서 보냈다고 하고요. 예. 일단 본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여야의 극우 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명이 집단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참고로 이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는 246만 명 정도가 합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A급 전범 14명 또 들어가 있고요. 또 거꾸로 징용됐다가 사망한 조선인 2만 1천여 명도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방송 청취 소감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3369번 쓰시는 분, 시내버스에서 듣는 건 처음이네요. 전주 시내버스 100번 기사님,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KBS 전주방송 총국을 통해서 저희가 김용민 라이브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자, K74218201번 쓰시는 분, 비가 와서 태극기 개양하지는 못했고요. 그 대신 작년 8.15 행사 당시 독립기념관에서 만든 태극기 문양 바람개비 개양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김미숙님, 사죄 없는 용서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우리 정부 입장이 나올 만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물을 보냈다라는 것은 뭐 참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게 준하는 어떤 행위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부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즉각 냈습니다. 네. 일본 정부와 의회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본의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복납하고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네. 밝히면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도 일본 관련 소식인데요. 일본의 전국 노동조합 총연합 젠로렌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 젠로렌의 오다가와 요시카즈 의장이 오늘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이 광복절을 맞아서 초청을 한 것인데요. 오다가와 의장이 이날 밝힌 이야기가 양측이 만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반일 행동으로 보거나 반아베 행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전노련은 이를 반아베 행동으로 본다. 양국 노조가 더더욱 상호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연대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 대 일본의 구도가 아닌 어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라든지 역사 수정주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아베 정권을 그 적으로 좀 분명하게 좁혀놓고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한다. 네. 이런 자세를 보여준 것이고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아베 정부의 한국 대선 경제보복 조치나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 등에 대응하려면 한일 노조의 연대가 필요하다. 네. 아베 정부의 행동을 막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일본에 이렇게 양심적인 노동단체가 있습니다. 일본 전노련 110만 조합원을 둔 전노련. 한국의 불매 운동은 반일이 아닌 반아베다.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 네. 밝혔다는 점 주목됩니다. 자, 다음 소식도 주목되네요. 7월에 차 생산 수출 올해 최대폭 증가를 했는데 일본 차 판매는 32% 급감했다. 네, 이런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브랜드 수입차가 지난 6월에 3,946대 팔렸는데요. 이것이 네. 그 지난달의 그 전달보다는 이게 6월에 팔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7월에 팔린 것은
2,674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32.2%가 네. 월별 실적이 감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하고 비교해도 한 17.2%가 줄었으니까 지금 일본 차의 판매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주는 추세였는데 여기에 또 불매운동이라든지 한일 관계 영향까지 끼친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은 차 생산 같은 경우는 같은 달 대비해서 이제 지난해 같은 달 그러니까 지난해 7월이죠. 같은 네. 달 대비해서 17.4%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또 수출 부분에서는 북미나 EU 국가 쪽으로 친환경 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예, 그렇게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소식으로 화제를 돌려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후보자. 이분의 그 미담도 전해졌는데 네. 논란도 불거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실 의심 학회에 논문을 게재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불거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기영 후보자 측이 또 대답을 내놨습니다. 해당 학회 지도 학생이 직접 참여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은 뭐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그 당시 2012년 시점에서는 부실 학회로 의심하기가 어려웠고 네.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랬다라고 네. 또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해안수 준비하셨습니까? 네. 한국만의 광복은 광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민과 국가에게 광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여기까지입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3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윤슬이 엄마는 스티븐 존슨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몸에 생긴 홍반에 피고름과 염증이 동반되면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저는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니라서 그냥 꾸준히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그 여유는 없어서 고통을 이겨내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해볼까 했지만 혼자 윤슬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제가 만약에 옮겨 누워버리면 저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상황이 많이 힘들어요. 세상의 유일한 가족인 두 사람이 보듬으며 웃으며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도 나 태어나길 잘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영동 지방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내일까지 잡힌 강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영동 지방과 울릉도 독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최고 150mm 이상 오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영서와 경북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 서울 경기 등 그 밖의 지역 5에서 30mm 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상 해안과 영동 지방,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 그 밖의 지방 역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와 울릉도 독도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밖에 남해 동부전해상이라든가 동해 앞바다, 제주 먼바다의 물결 모두 5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 강한 비바람 때문에 경북과 강원도에 위치한 공항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객들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일부
그리고 전남과 경남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텐데요. 내일 아침 기온 23도에서 27도로 서울 25도 예상되고 낮 기온 서울 31도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 74주년 경축식에서 평화 경제를 통해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하나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 이후 우리는 세계 6대 제조 강국,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경제력을 갖추게 됐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나갔지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 74주년 경축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일깨우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손에 잡힐 듯이 구체적으로 그려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현실 인식은 막연하고 대책 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뜻깊은 날에 이상과 포부를 앞세움은 당연하지만 그 역시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 설 때 더욱 의미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 기념식에서 새로운 새 일왕은 과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한다고 말했지만 아베 총리는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가해 책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본 도쿄 치오다구에 있는 니폰 부도칸에서 열린 태평양 전쟁 종전 74주년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올 5월에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은 기념사를 통해 전후 오랫동안 이어져온 평화로운 세월을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아베 총리는 기념사에서 반성이나 일제 침략 전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시사하는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10수억 원 많은 액수의 돈을 가족 명의로 한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지난 2017년 7월 한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67억 4,500만 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맺고 9억 5천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 명의로 투자하기로 한 전체 약정금은 74억 5,500만 원으로 조 후보자 본인과 가족 명의 전재산 56억 4,244만 원보다 18억 원 이상 많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투자 과정에서 불법성은 전혀 없었고 약정금은 반드시 다 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보유재산보다 많은 액수의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위대의 점거 농성으로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었던 홍콩 국제공항이 어제 오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국제공항이 어제 오후 들어서 정상을 되찾아 이용객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공항 측은 공항 시위가 시작된 지난 9일부터 모두 979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13일 하루에만 421편이 취소됐다고 피해 집계 세부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시위 지도부는 추가적인 공항 시위를 보류하겠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크로사가 일본을 거쳐 동해로 북상하면서 오늘 밤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남부지방은 점차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에 최고 150mm 이상, 울릉도와 독도에는 50에서 100,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서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5.2도, 서울지방엔 지금까지 0.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권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6.25 발발 직전 옹진반도에 주둔하던 한국군 17년대가 해주를 선제 공격했다는 해주 점령설은 남침 유도설의 근간을 이뤘습니다. 한국전쟁 개전 초기 우리 군은 북한의 해주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남침 유도설 또는 북침설의 배경이 됐고 한국 정부는 오보라고 일축해왔지만 일부 수정주의 사학자들은 자료까지 동원해 반박하면서 그간 진위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목포대 정병준 교수는 해주 점령설이 허구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7년대가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옹진반도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무사히 인천에 도착했지만 나머지 부대는 연락이 끊겼다가 이틀 뒤에야 인천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메가더 사령부의 작전 상황도에는 17년대가 해주를 점령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해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군은 북진 중이라고 거짓말. 당시 합동통신 기자였던 최기덕 씨의 증언. 백인엽 대령이 얘기가 자기는 아마 전부대를 이끌고 해주로 진격하겠다. 전년대가 죽을 각오로 울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가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니까 보도가 발표가 뭐냐면 국군 17년대 해주 돌립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보도과장 하는 말이 사기 항양을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두는 게 좋겠다. 잠깐 녹음을 해놓고 그걸 자꾸 트는 거예요. 거짓말이